그래서 강박적 자유라고 하는 게 obsessive fantasy하고 여기서 compulsive masturbation이라고 첫 주제가 나오는데, 강박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다 쓰여서 obsession하고 compulsion이 각각 여기서 쓰이는데 우리말로는 따로 구별이 안 되죠. 그렇지만 판타시 자체는 obsession이라는 게 행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판타시, obsessive fantasy가 있는데, 이 강박적 환상 뒤에 꼭 compulsive masturbation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같은 강박인데 이거는 행동 강박이죠. 어쩌면 앞에는 사고 강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obsessive fantasy는 어떤 사고 강박인데 그 결과는 그러니까 강박적인 자위가 일어났다. compulsive masturbation은 어떤 행동이죠. 그렇지만 obsessive fantasy 자체는 강박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타시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런 행동이 뒤따랐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강박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 강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obsession하고 compulsion. 그래서 이 두 용어를 영어에서는 나눠서 쓰는 예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건 유의해서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강박적인 환상을 역동이론으로 지금 여기서는 프로이드는 다 설명을 해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공부하고 있는 코우스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봐요? 이런 경우에 원래 역동 때문이 아니고 보통 어린아이들이 초기에 자기애적인 그러니까 자기 대상으로부터 충분하게 사랑이나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이게 섹슈얼라이제이션이 생긴다고 보고 있죠. 성애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런 어떤 성적인 행동들, 자유 행위가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강박적인 compulsive masturbation이라고 하는 강박적인 자위 활동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역동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는 건 프로이드의 견해고, 환경론자들 경우에 예를 들어 코우시나 또 캐런 호나이 같으면 이게 역동에서 왔다고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의 실패 때문에, 그래서 애정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이로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 aliveness라는 이런 감이 없는 아이들이 자기 몸의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어떤 자기 몸의 바디의 어떤 부분이건 자기의 쾌감, 과거의 쾌감을 주었던 어떤 자기의 신체의 부위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어쩌면 애정이 충분한 곳에는 이 섹슈얼라이즈, 성애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적 욕동 때문에 이런 많은 경우에 이런 강박적인 행동들, 강박적인 자유의 행위가 성적 본능 때문에 누구나가 누구나가 이런 환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이런 결과, 이런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런 현상이 있을 때 compulsive masturbation이라고 하는 강박적인 어떤 자유의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한쪽에서는 이게 역동 때문이다, 본능에서 오는 거다, 인스팅트다, 섹슈얼 드라이브다 하는 쪽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게 프로이드 이론이고, 환경론자들은 그게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심리학적으로는 어느 쪽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클리니컬한 팩트는 어떠면 프로이드나 코우시나 캐런 호나이나 또 다른 정신분석가들이 다 그 현상은 다 보았는데 그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각각 달랐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분들이 이런 환자를 돌보는 인터벤션, 결국은 치료 기법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이드가 보았던
이런 역동 이론에 근거한 매맞는 환상에 대한 이론을 조금 자세히 보죠. 프로이드가 이걸 일반화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마 어디에서 자기가 봤던 6명의 환자에 국한시켜서 이런 현상을 가설로 내놓은 건데 어쩌면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쩌면 변할 수 없는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 공식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돼요. 근데 매를 맞는 경우 아이들이 화견에 매 맞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매 맞는 것의 의미 자체가 각각 다를 텐데 매 맞는 환상을 나중에 형제 중에 매 맞고 자란 아이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 않을까요? 자기도 매 맞고 자랐고 어떤 경우에. 근데 그 환상이 있으면서 그게 성적 쾌감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진 환자들을 꽤 많이 봤는데 남성도 보고 여성도 봤는데 이걸 설명하려는 방법이 초심리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아주 프로이드가 이론 전개하면 굉장히 논리적이네 항상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아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됐다고 느껴지는데 프로이드가 워낙 달변가라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다른 모든 경우에 적용될 것인지는 조금 조심스럽죠.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아버지로부터 매맞았다 실제로 매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매맞아서 그 상처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어려서 매맞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나 대학도 매맞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한 상처로 오는데 이걸 꼭 성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 어떤 공격성 쪽에서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본능적인 것으로 만 볼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가 프로이드가 자기 환자를 통해서 봤던 그 부분을 아주 존중하고 잘 읽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걸 공식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환경에서 그 환자마다 각각 독특한 상황이고 그분의 캐릭터 형성이랄지 여러 가족 환경 그리고 매를 맞은 대상이 누군지 환상을 가져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얘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포뮬레이션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프로이드가 보는 이런 견해죠. 근데 어떤 면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동일시라고 하는 거 개념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 남녀 간의 성적 사랑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퇴행해서 에이널 피어리드의 사랑으로 이렇게 퇴행을 해서 매맞는 매를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가피학 속에서 성적 쾌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봐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동들 지금 에이널 피어리드 퇴행했다는 것은 아직 2~3살이라는 얘기예요. 2~3살 아이들이 가지는 이 쾌감을 이걸 성적 쾌감이라고 이렇게 볼 것인가 하는 것부터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론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에디퍼스 컴플렉스도 충분하게 남녀 간의 성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보여요. 프로이드는 이때 초기에 펠릭 피어리드 그러니까 4, 5세 때 이걸 에디퍼스 피어리드라고 봐버렸으니까 4살, 5살 이때 남녀 간의 성의 의미를 안다고 봤는데 나중에 후학들이 봤을 때는 실제 제니털 섹슈얼리티는 아이들이 잠재기 지나서 그래 중학교쯤 돼야 남녀 간의 성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안다는 얘기예요.
요즘 아동 발달을 연구한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래서 실제 남녀 간의 성의 의미를 잘 알게 되는 것은 중학교쯤 돼야 아는 거고, 그 이전에는 유아 성욕들인데, 유아 성욕이 어디까지를 그러니까 벌써 4, 5세 때 성욕이 2, 3세 때로 퇴행했다,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4, 5세 때는 남녀 간의 성애에서 오는 만족을 근친상간적인 성애라는 것이 남녀 간의 성애로 봤는데, 그게 조금 무리한 이론일 수도 있지 않느냐 보는 거죠. 아이들이 4, 5살, 너 5살 때 정말 아버지하고 결혼한다는 것의 의미, 아이가 엄마하고 결혼한다는 의미를 아느냐 이 얘기예요. 그때는 펠릭 피리어드가 제니털 피리어드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요 펠릭 피리어드는 프로이드가 봤던 4, 5세 때 초기의 펠릭 피리어드에서는 남근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피너스 중심, 자기 피너스에 관심이 모아지는 거지, 외부 대상하고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녀 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자기 귀중한 피너스에 관심이 있었던 시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발달 심리로 본다면은 에디퍼스 피어리에 대해서 제니털한 성, 남녀 간의 성이라는 그 의미를 알아서 그거가 죄의식이 너무 커가지고 어쩌면 매맞는 환상 같은 것으로 퇴행했다고 하는 이론이 너무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프로이드의 이론은 다 어디에 깔려 있냐면 에디퍼스 컴플렉스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이걸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슈얼 드라이브라고 하는 리비도 티어리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이 얘기가 다 하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가설들이죠. 근데 프로이드는 자기가 세워놓은 가설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컨빈싱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프로이드의 논리를 따라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게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걸 못 따라가면 자기가 뭘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자괴감이 들도록 만들어내는 아주 그런 파워풀한 영향을 미친 거죠.